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다들 아시죠? 최근에 저희 집에 은혜 갚은 까치가 찾아들었어요. 진짜 까치는 아니고 정확히는 시동생이에요. 시동생은 제 남편의 배다른 동생인데 남편과는 친동생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마치 아빠와 아들 같은 사이였죠. 시동생은 태생 때문에 시댁에서 눈칫밥을 먹고 자랐는데 그런 시동생을 감싸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사람들은 흔히들 머리 검은 짐승은 돌보는 게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시동생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시동생은 저와 제 딸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녀에게 찾아온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7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 남편이 군복무 이후 제가 다니던 학년으로 복학을 하면서 만났어요. 남편과 저는 학번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서로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저희 과 조교님이 과대인 제게 남편이 잘 적응하게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셔서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처음엔 조교와 남편 관계를 의심했었어요. 혹시 사귀는 사이가 아닐까 하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복학생들을 제쳐주고 딱 집어 남편 반 잘 돌봐주라고 부탁했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조교한테는 남자친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뭐야? 설마 전 남친? 군대 간 사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미안해서 나보고 잘 봐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야? 여러 정황을 끼워 맞춰 본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다 보니 괜히 조교가 괘씸하고 상대적으로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할 정도로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제 행동이 남편한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모양이에요.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이죠. 아니 무슨 그런 오해를 해요. 내가 선배를 왜 좋아해요? 난 그저 안 됐으니까. 암튼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야? 그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준 건데? 그리고 내가 뭐가 안 됐다는 거야? 처음부터 대놓고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남편이 하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바람에 결국 남편과 조교가 어떤 사이인지 안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이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리고는 미친놈처럼 웃어댔어요. 야, 너 시나리오 쓰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 조교 누나는 내 과외 선생이야. 나 고2 때부터 영수 과외해준 과외 선생. 누나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제 오해에서 시작된 해프닝은 그렇게 어이없게 끝이 났고 그 후로도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문창가로 정가하라고 깐족대곤 했어요. 친하지만 만나면 견원지간처럼 으르렁대는 사이가 바로 남편과 저였어요. 같은 과 동기들은 이런 우리 두 사람을 톰과 제리라고 불렀는데 그 별명 탓인지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늘 붙어 다니게 되었죠. 심지어 졸업을 앞두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학원에서까지 만나게 됐으니까요. 오은영, 너 내 스토커냐? 교생 실습도 나랑 같은 학교로 오더니 하다 이번엔 임용고시 학원까지 따라와? 너 내가 그렇게 좋아? 좋으면 말만 해. 내가 눈 딱 감고 사귀어줄 테니까. 웃겨 진짜. 누가 누굴 따라가. 그 학교는 내가 먼저 찜해둔 데였거든? 그러는 선배야말로 나 쫓아온 거 아니야? 선배 사는 강남에도 학원 많은데 왜 강북까지 와서 이래? 난 그저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학원에 등록했을 뿐이라고. 누가 누굴 따라왔다고 그래?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을 아직도 못 접은 모양인데 내가 넓은 아량으로 딴 건 다 줄 수 있는데 딱 하나 내 자신은 못 주겠거든. 선배한테 주기에 너무 아까워서 말야. 암튼 한 번만 더 사귀던 소리 해봐. 그땐 가만 안 둘 줄 알아. 학교에서 하던 대로 우리는 학원에서도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댔어요. 그러면서
서로 좋은 정보가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공유하고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하면 같이 가서 보고 근처에 맛집이 생기면 둘이 같이 달려가곤 했어요. 어디까지나 취향이 비슷하고 따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늘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실 누가 봐도 우리 두 사람 관계가 좀 이상해 보이긴 했으니까요. 정작 우리 두 사람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관계가 진전되기 시작한 건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임용고시를 앞두고 방학 특강에 한창이던 시기에 남편이 며칠째 학원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쉽고 말이죠. 그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쌓인 정 때문에 그랬는지 마냥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어요. 유명 강사 특강이라 등록할 때 경쟁률이 세서 엄청 힘들었는데 그런 강의를 놓친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특강 내내 녹음을 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강의 필기랑 녹음 파일을 들으면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조고가 남편 과외를 했던 덕에 집을 알고 있어서 집 주소대로 찾아갔어요. 그리곤 집 근처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문자를 했는데 이번엔 잽싸게 단문이 왔더라고요. 집으로 오지 말라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말이죠. 그렇게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은 얼굴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디가 아픈 사람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선배, 무슨 일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특강을 빼먹으면 어떡해.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내가 진짜 안 줄까 하다가 그동안 같이 공부한 의리로 녹음 파일이랑 노트 정리 가져와서. 고맙지? 그래, 눈물 나게 고맙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왠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밥부터 먹여야겠다 싶어서 배고프다는 핑계를 대고 근처 식당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들어가 봐야 한다며 안 된다는 거 있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 귀한 자료를 들고 한강 다리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밥 한 끼 같이 못 먹겠다는 거야? 선배, 완전 실망이야. 반은 진심이고 반은 장난인 것처럼 했단 말이었는데 남편이 그 말에 많이 미안했던가 봐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그러더군요. 실은 내가 애를 좀 봐야 돼. 잠든 거 보고 잠깐 나오긴 했는데 깨면 울 것 같아서 말이야. 난데없이 애를 봐야 한다는 말에 순간 남편을 의심했어요. 애 딸린 유부남이었던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남들한테 말하기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아빠가 그동안 여자 문제로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하셨어. 그런데 얼마 전에 7살짜리 남자애를 집에 데리고 오신 거야. 아빠 아들이라고. 오래전에 잠깐 만나다 헤어진 여자라서 그동안 아빠는 애가 있는 것도 몰랐다더라고. 문제는 그분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자 쪽에서 애는 못 키우겠다고 하나 봐. 거기다 내년에 학교에 가야 해서 호적 정리가 필요한 모양이야. 결국 아빠한테 연락했다더라고. 그 바람에 엄마랑 형, 누나 할 거 없이 다들 난리지 뭐. 당장 그 여자한테 애를 보내라고. 엄마는 애를 시설에다 보내라고 난리신데 어떻게 그러니? 애는 겁을 먹어서 하루 종일 울기만 하지. 형이랑 누나는 시끄럽게 온다고 난리치지. 할 수 없이 내가 방에서 데리고 있는데 애가 나한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 지도 않은 거지. 이 집에서 자기한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걸. 시험이 코앞인데 나도 정말 미치겠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남편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내가 남편 입장이라면 아빠의 내연녀 자식을 감싸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애를 데리고 학원에 놓으면 되겠네. 7살이면 말귀는 알아들을 거 아냐? 선배가 수업 들어갈 땐 내가 데리고 있으면 되니까 학원에 데리고 와. 애도 집에 있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밖에 나와 있는 게 나을 수 있어.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그러냐고 거절을 했지만 저도 이번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사양 않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도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완강하게 나갔었는지 모르겠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은 제 경쟁자기도 한데 말이에요. 그래도 수년간 같이 공부한 동지애도 있었고 엄마를 떠나 낯선 집에서 눈칫밥을 먹게 된 어린 시동생이 불쌍했던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따라 나오게 된 시동생은 처음엔 경계의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며칠 지나고부터는 제게 말도 걸고 제 장난에 잘 웃기도 했어요. 이 어린 게 무슨 죄라고 온 가족의 미움을 받고 사나 제가 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시동생은 남편보다 저를 더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방학은 끝나서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강의실까지 시동생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돈 많은 시아버지께서는 시동생을 위해 집에 아이를 돌봐줄 도우미를 들였지만 이상하게도 시동생은 도우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편이 학교 갈 준비를 할라치면 귀신같이 알고는 먼저 옷을 입고 현관에 서 있곤 했거든요. 힘들게 동생을 떼어놓고 나왔다 싶으면 잠시 뒤 어김없이 형을 애타게 부르며 골목을 달려나오는 동생이 보이곤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동생을 떼어놓고 학교에 올 수 있겠어요. 처음 며칠은 할 수 없이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오긴 했지만 남편도 저도 듣는 강의가 같았기 때문에 애를 맡길 데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후배들한테 맡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각 끝에 시동생을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원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다행히도 받아주셨거든요. 애초에 시댁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 보냈으면 될 일이었지만 그건 시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동네 창피하게 밖에서 자식 나온 거 광고할 일 있냐시면서요. 어머님은 아이의 인생보다는 자신들의 체면이 더 중요한 분이셨어요. 거기다 아버님은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셨고요.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그런 부모를 똑같이 닮았지만 제 남편만큼은 달랐어요. 그래서 어린 시동생도 제 남편만 따랐던 거였죠. 애들이 사람을 더 잘 알아보니까요. 어머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호적에 올라간 어린 시동생은 다행히 이듬해 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해 정식 교사가 되었어요. 대학 시절 내내 붙어 다녔던 우리는 발령받은 학교가 달라서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이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떨어져 지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도 희한하게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특히 힘들 때는 더욱 그랬어요.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게 먼저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안간 힘을 쓰며 버티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남편이 아니라 어린 시동생이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우리 언제 보냐고 그러는데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시동생을 핑계로 남편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나 봐요. 막상 나가보니까 시동생도 남편도 저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서로 마음도 확인했겠다. 더 시간 끌 필요 있겠어요? 바로 사귀게 되었죠 뭐. 비록 학교는 달라도 초임 교사가 하는 일은 비슷했어요. 과목도 같은 수학이다 보니 수업 준비도 그렇고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도 서로 도와가며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비록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학 때도 월급이 나온다는 건 정말 좋더라고요. 방학 때는 어린 시동생을 데리고 셋이 국내외 여행도 다니곤 했어요.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동생은 시댁 식구들을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데이트할 때 시동생을 데리고 다니곤 했죠.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던 우리는 그해 겨울에 결혼을 했어요. 방학 기간을 이용할 생각으로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거였죠. 결혼 비수기라서 예식장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눈치 안 보고 신혼여행을 길게 다녀올 수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한동안은 우리 부부만 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을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시댁을 나오자 시동생이 많이 힘들어했고 시어머니 구박도 더욱 심해졌었거든요. 보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시동생을 데리고 오자고 해서 어렵게 성사된 거였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막내 아들이 식구들한테 구박을 당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던 아버님이 저희가 시동생을 데리고 산다는 걸 끝까지 반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없냐 엄마가 없냐? 왜 진우를 니네가 키워? 괜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니들은 니들 인생이나 살아. 사돈보기 창피하게 뭐하는 짓들이야? 아니, 그렇게 창피함을 아시는 분이 밖에서 자식을 낳아오고 집에 데려와서는 방관을 한답니까? 솔직히 아버님 말씀에 따박따박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정말이지 안간힘을 쓰고 참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버님과 생각이 달랐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유,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렇게 끼고 살고 싶어요? 쟤 때문에 나랑 우리 애들이 가슴 찢어지는 건 생각 안 나냐고요. 셋째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는데 당신이 뭐라고 반대를 해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애만 딸랑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요. 사고는 당신이 치고 왜 그 뒤치다거리는 내가 해야 하냐고요. 긴 말 필요 없어요. 셋째 내가 키운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 기세에 눌린 아버님은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고 그때부터 시동생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솔직히 시동생을 데리고 오겠다는 생각을 할 때만 해도 애를 키우는 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은 몰랐어요.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퇴근 시간까지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태권도 학원이랑 피아노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려야 했고 학교 업무로 파김치가 된 상황에서도 시동생 숙제를 봐주고 준비물을 챙겨야 했어요. 시댁에서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금전적인 걱정은 없었지만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늘 고민되고 걱정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부부가 교사라고는 해도 아이 키우는 걱정은 일반 부모님들이랑 다를 바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동생이 말썽 안 부리고 잘 자라주었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래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요. 어린 게 우리 부부가 아니면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거든요. 특히 제가 딸아이를 출산하자 시동생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확연히 보였어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으니 이젠 자기는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우리 부부가 좀 더 사랑으로 품어주었더라면 시동생이 이런 걱정은 안 했을 거라는 자책도 많이 했어요. 도련님, 형이랑 내가 아기만 이뻐할까봐 걱정돼요? 제 말에 시동생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도련님은 도련님이고 딸은 딸인데 다은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도련님이 받을 사랑은 줄어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도련님이 있다고 해서 다은이가 받을 사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각자 자기 몫의 사랑은 그대로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는지 시동생은 커다란 눈망울을 꿈뻑이며 그러더군요. 그럼 내가 다은이랑 놀아도 돼요? 내가 다은이 지켜주고 싶어요. 나는 다은이 삼촌이니까.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가 조카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기특하던지 몰라요. 당연히 되죠. 삼촌이 조카를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혹시라도 형이나 내가 잘못되면 우리 도련님이 우리 다은이 보호자가 돼줘야 해요. 알았죠? 그 말에 어린 시동생은 마치 일생일대의 임무를 부여받은 장군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고사리 손으로 저희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돌봐주었는지 몰라요. 딸아이도 어린 삼촌을 잘 따랐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사이 좋은 남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말도 잘하고 활달한 시동생이었지만 시댁에 갈 때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침울해하곤 했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어머님한테 시동생은 남편의 부정을 일깨워주는 증거였으니까요.
더불어 아주버님과 시노이한테는 먼 훗날 유산을 나눠 가져야 할 불청객일 뿐이었고요. 그렇게 시동생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시댁에 융화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느닷없이 시동생 친모가 찾아온 거예요. 주말이라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시동생을 데리고 당장 본가로 오라고요. 명절에도 시동생 데리고 오라는 말은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콕 집어 시동생을 데리고 오라 하시니 왠지 불길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오라시니 가야죠. 그렇게 온 가족이 시댁으로 향했는데 거기에 시동생 친모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시동생 친모를 조롱하듯 그러셨어요. 지 새끼 버릴 땐 언제고 이제와 데려가겠다니 어쩜 하는 집도 일이 천박한지 원. 자식이 아니라 물건으로 하는 거지. 예, 네 엄마가 너 데려간다니까 더 이상 내 아들 며느리 힘들게 말고 얼른 따라가거라. 이럴 거 왜 온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 난리를 친 건지. 아들까지 버리려고 했던 결혼이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나 봐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온 걸 보면 말이죠. 그런데 알턴 일을 빼내듯 시원한 표정으로 시동생 데려가라고 소리치는 시어머니와 달리 아버님은 제 남편은 반대를 하고 나셨어요. 아버님은 자기 자식이니 그렇다 쳐도 제 남편이 그럴 줄 몰랐기에 시댁 식구들은 황당한 표정이었죠. 엄마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경솔해요? 진호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갈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아요? 진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이제 겨우 적응하고 잘 사는 애 또 이렇게 흔들어야 되냐고요. 이혼했으니 데려가겠다고요? 그럼 또다시 남자가 생기면 그때는요. 지는 못 키우겠다고 또 버리지 않을 거란 보장을 어떻게 하냐고요. 못 보내요. 우린 진우 못 보낸다고요. 평소 화도 잘 안 내는 사람이 그날은 어찌나 화를 내던지 몰라요. 저 역시도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눈칫밥 먹고 사느니 친모 품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미안해. 형이랑 형수님이 그동안 날 위해준 것 잘 아는데도 나 엄마랑 살고 싶어. 형, 미안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울먹이는 시동생을 보니 남편도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누구보다 힘든 건 시동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대신 시동생한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진우 너 잘 들어. 형은 이제 너 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네 엄마 옆에서 살아. 다신 돌아올 생각 말고. 알았어? 남편의 그 말은 분명 차갑게 그지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이별의 인사 같았어요. 동생이 행복하길 바라는 형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결국 그날 시동생은 친모를 따라갔고 남편은 그 후로 시동생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비록 우리 부부의 품을 떠나긴 했지만 시동생은 가끔씩 제게 메일을 보내곤 했어요.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거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 고민에 대한 푸념이라든가 비록 몸은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 집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어떻게든 그곳에서 잘 버텨보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시동생한테 메일이 올 때마다 남편한테 얘기를 전해주려 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제 자기랑은 상관없는 사이라면서 선을 긋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그간의 정을 어떻게 모자르듯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나 싶어 참 매정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수년이 흐른 뒤에야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됐지 뭐예요. 그것도 하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말이에요. 평소 지병도 없고 술이나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라서 남편이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평소처럼 퇴근해서 저녁까지 잘 먹고 씻겠다며 욕실에 들어간 사람이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소리는 계속 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글쎄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겁이 나서 무작정 119에 신고부터 했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정신으로 남편 곁을 지켰는지 기억도 안 나요. 딸아이는 옆에서 울고 그 와중에도 저는 벌거벗은 남편한테 옷을 입혔던 기억뿐이에요. 사람들 앞에 남편의 알몸을 내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의료진의 치열한 사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 늦게 발견된 탓이었죠. 남편의 장례식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어요. 제가 남편을 늦게 발견해 자식을 잃었다며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와 마치 저를 살인자 보듯 하는 아주버님과 시누이, 그리고 딱히 제 탓은 하지 않았지만 저랑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싸늘한 심기를 드러내는 시아버지까지. 시댁 식구들 모두가 남편의 죽음을 제 탓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저랑 딸아이가 상주자리에 앉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 무슨 낯짝으로 이 자를 지켜.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 안 죽었어. 네 년이 조금만 일찍 욕실문만 열어봤어도 내 아들이 이렇게는 안 됐다고. 내 아들 살려내라 이년아. 차라리 네가 죽고 내 아들 살려내.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말린 건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어요. 남편의 부고를 받고 달려온 시동생은 장례식 내내 저와 제 딸을 시댁 식구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오래전 남편과 제가 어린 시동생을 시댁 식구들로부터 막아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조문객도 돌아가고 시댁 식구들도 다들 방에 들어가 잠든 사이 그제야 남편 영정 앞에 앉을 수 있었던 제게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그날 엄마를 본가로 불러들인 사람이 형이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랑 같이 살게 해주려고 형이 일부러 가족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연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야 큰어머니가 더 저를 보내려고 안달을 할 거고 그러면 아버지도 더는 저를 붙잡을 수 없을 테니까요. 대학교 입학식 때 형이 찾아왔었어요. 비록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 가셨지만요. 형수님, 제가 아직은 힘이 없지만 형 대신 형수님이랑 다은이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날 시동생은 아직 30도 안 된 앳된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 후로도 시동생은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들며 집안 곳곳에 남자 손이 필요한 부분을 남편 대신 처리해 주었어요. 남편이 죽고 저희 집과 연을 끊은 시댁 식구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겠지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6번째 기일을 지내는 사이 시동생은 결혼을 했어요. 동서는 저와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워낙 부침성이 있고 착해서 금세 친동생처럼 허물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집에 데려왔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을 듣고는 콧대도 높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막상 어울려보니 소탈하고 인간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변호도 해주고 시설의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된 것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힘이 돼주고 싶어였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실은 저희 아빠가 오래전에 누명을 쓴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인데요. 아빠는 친구와 함께 친구 부친이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아들 친구라는 명목하에 주말에도 집에 불러서 정원 관리부터 허드렛 일까지 다 시키셨어요. 친구 아버지기도 해서 불평 한 번 없이 다 해드렸는데 결국엔 뒤통수를 맞았지 뭐예요. 친구가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걸 저희 아빠가 알게 됐는데 그걸 저희 아빠가 한 짓으로 둔갑시켜버리더라고요.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변호사를 앞세워 소송까지 거는 바람에 아빠는 실형을 살게 되셨어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결심을 했죠.
내가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법정 싸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요. 얘기를 듣고 나니 왜 시동생이 동서와의 결혼을 생각하게 됐는지 알 것도 같았어요. 시동생 부부는 나고 자란 환경은 달라도 어딘가 모르게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서한테 금방 마음을 열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연락조차 없었던 시댁 식구들을 다시 보게 된 건 시동생 결혼식 때였어요. 시누이가 아버님을 모시고 결혼식장에 왔더라고요. 모시고 왔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감시하러 온 것 같았어요. 모르긴 해도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거겠죠. 혼주석에 앉아있는 시동생의 치모와 아버님이 따로 대화라도 나누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아버님은 별다른 대화도 하지 못한 채 식이 끝나자마자 시누이와 함께 돌아가셨어요.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했지만 피곤하다시면서 가신다고요. 못뵌 사이 많이 늙기도 하셨고 몸이 안 좋으신지 시누이 부축을 받아야 거동이 가능하신 것 같긴 했어요. 그날 아버님 몸 상태를 보고 걱정이 되긴 했는데 결국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듬해 가을이었는데 하루는 시동생이 갑자기 찾아왔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서 같이 장례식장에 가자고요.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반길 리 없었기 때문에 선뜻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동생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결과는 제 예상 그대로더군요. 제가 장례식장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시누이까지 득달같이 달려들어 욕설을 퍼부어댔어요. 네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주워먹을 게 있다고 여기로 오냐고. 나가. 당장 나가. 그러게나 말이에요. 남편 죽었으면 영 끊어진 건데 뭐하러 여긴 나타나? 큰오빠 뭐해? 저 여자 안 쫓아내고. 진우 저게 더 문제야. 왜 저 여자를 여기까지 데려오냐고. 하여간에 똑같은 것들끼리 몰려다닌다니까? 저를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시동생까지 욕을 먹자 저도 더는 그 자리에 버티고 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연전에 목례만 하고는 그대로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래도 한때 그 집 며느리로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일어나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 그 이유를 알게 됐지 뭐예요. 평생 안 보고 살 것 같았던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말이죠. 네가 그날 장례식장에 찾아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어떻게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서는 세상에 변호사까지 고용해 시애미한테 소송을 걸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어머님이 밑도 끝도 없이 제게 화를 내시는 통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동생한테 전화해봤더니 형수님한테 형 몫의 유산을 안 주려고 꼼수를 부르길래 제가 와이프한테 부탁해서 유산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형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거니까요. 솔직히 남편이 죽고 시댁과는 연락도 끊긴 처지였기 때문에 유산은 기대도 안 했는데 시동생이 알아서 일처리를 해주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시댁 식구들이 제 남편의 죽음을 제 탓으로 몰고 가 연을 끄는 것도 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 유산을 안 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다 받아내라고요. 솔직히 시동생 부부가 먼저 나서주지 않았다면 소송까지 벌일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아직 소송 중이라 저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서의 말에 따르면 금액이 상당할 거라고 했어요. 금액에 상관없이 이번 일로 시동생 부부한테는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일에 자기 일처럼 대신 나서 주겠어요? 인간 세상에 은혜 갚은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시댁에서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시동생을 집에 들인 걸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말이에요. 정작 이를 키운 건 자식들 탓인데 말이죠.
시댁에서 저를 남편 잡아먹은 년으로 몰지 않았다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고 남편 몫의 유산을 다 주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래서 심보를 곱게 써야 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유산을 받게 되면서 시동생 내외한테 크게 한턱 쏴야겠어요. 동서한테 소송 비용도 후하게 쳐주고 말이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게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의 앞길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